네, 오늘은 CBMC 123 지회에 화요 조찬으로 온라인 화요 조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종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하는 특강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인도해 주실 건데요. 잠시 우리 정종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AI 비즈니스 전문가이시고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또한 주식회사 얼라이언스 코리아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지난 과거에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하나 대통령 직속 정책계획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위원회 디지털 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력으로는 한국 오라클 전무님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총괄 임원이셨고 삼성 SDS, 대한그룹 등을 거치셨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의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책도 내셨고요.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153지의 특강에 수락해 주신 정종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정종규 교수님께서 특강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종기입니다. 오늘 조태용 총무님께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 CBMC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손문승 사장의 열정 또한 너무나 본받을 점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저의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CBMC 153 지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융합기술을 바꾸는 비즈니스와 서비스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정보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인공지능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둘러싼 융합기술이 바꾸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약 1시간 정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컨텐츠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환경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능형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다른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굉장히 디지털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 기술 청사진 2030년까지 어떻게 AI 기술이 우리 현실에서 바뀔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 같이 얼라이언스 코리아 대표 그리고 AI 비즈니스 대표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특히 이제 요즘에 이 대통령 그 직속 관할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계획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위원 디지털 분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기획하고 품위 올린 2가지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관련 게 정부에서 채택이 돼서 굉장히 기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보기술은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전환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줌 환경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기록되고 그다음에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이 집단화되면서 집단 지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 고객에 대한 가치를 생성하는 방법,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은 두 가지가 없으면은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인데,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것과 물적 자원에 대한 것 또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기업은 고객이 없으면은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고객, 중요한 고객의 가치를 생성하는 것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즉 2021년과 2022년 그냥 우리 인공지능이 이러네,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다른 나라, 이 섬나라에 또는 다른 이웃에 불구경하듯이 보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 기업의 본인 또한 그 기업의 중요한 핵심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제조 생산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유통을 개선한다든지 구매 또는 배송, 고객 관리, 이 모든 부분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내린다는 게 큰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가상 세계인데, 이 메타버스가 향후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3차 산업은 반자동화, 즉 정보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반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 즉 자동화, 지능화를 추구해 나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일구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수요 주도, 욕망에 의한 수요 주도, 즉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수요 주도형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은 공급 주도형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공장,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지능화다. 무엇으로 지능화하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으로 지능화를 추구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2017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를 하지만은 4차 산업은 앞으로 약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그 꼭지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은 먼저 1994년 우리가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시대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흥미롭게 지냈던 시대가 1994년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세상을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켰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정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나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연결됐다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굉장히 고마운 우리의 하나의 통신 수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 세계 전자상 거래, 우리가 1994년에 아마존과 1994년 이후에 아마존은 엄청난 기업의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마존의 1994년 전과 1994년 이후에 그 회사에 비교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94년 이후에 나타났던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성장이라든지, 1994년에는 IBM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전 세계의 IT를 주름 잡았었는데, 1994년 이후에는 아마존도 IT 회사, 애플도 IT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IT 회사, 오라클도 IT, 이 IT 회사,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너무나 편리한 스마트폰과 SNS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개인 전 세계가 하나의 플롯한 세상이 됐어요. 정말 1시간 아니 뭐 1분, 10초 이내에 전 세계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이 거리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스마트폰은 또 이 저장되고 공유되고 전송되고 너무 편리한 세상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무심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떠한 그 IT 기술, 도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이고, 그 중심에 이제 IoT라든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즉 데이터 댐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라라고 이 정부에 강조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드느냐라고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댐을 만드는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교두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데이터 댐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뭐랄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데이터 댐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크게 메가 트렌드를 보면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한 핵심 기술, 무인운송 수단이라든지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그 다음에 IoT, 블록체인, 이것은 우리가 키워드로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전학이라든지 합성생물학, 유전 편집 이런 부분들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수평하게 동일하게 지금 각각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핵심 기술 중에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몇 가지 중에 무인운송수단 드론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볼 수 있는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드론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가서 정밀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또는 이동을 하고 또는 운송을 시키고 또는 위험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무인 운송 수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무인 운송 수단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무인 운송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카메라 기술도 있고 드론 이 조정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영상 편집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편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드론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 드론을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드론을 통해서 무인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무인 택시, 이 그림의 하단에 있는 좌측이 사실은 이 중국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 택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우리가 휴가철이 드는데 이 휴가철에 어떤 그 흔한 뭐 조난 사고라든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영을 할 때 이제 위험을 할 때 우리가 이 막루에서 이 관찰을 하고 위험한 상태가 되면은 가서 헤엄을 쳐서 구조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해변가에 드론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론을 통해서 튜브를 던져주고 바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드론의 역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인 운송 수단 누로라는 배달 로봇인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용품이라든 개인 음식을 배송하고 갖다 주는 게 꺼려웠었는데, 이 무인 운송 수단 이 로봇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운송 접촉을 피하면서 운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게 구글, 테슬라, 벤츠, 애플, 이러한 부분들이 무인 자동차로서 굉장히 각각의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가 있고, 우리나라도 곧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예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휘발유 자동차를 생산을 최소화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2030년 이후에는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구글, 테슬라, 벤츠, 애플이 만든 차들이 우리나라의 승용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운송 수단에서 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차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떠한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표적인 부분이 무인 운송수단,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이제 표로 나타나는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우선 운전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 이 자율주행차는 매뉴얼대로 학습한 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는 이제 선택 자율주행차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웠지만은 이 피할 수 없는 정보 기술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질적 욕망을 구현하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이 지금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리도 만들고 차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 하나가 사람의 인체의 신장이라든지 인체의 뼈라든지 또는 사람과 비슷한 것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의 활용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편의성과 편리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이 3D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서 처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한 편리성과 위험에 대해서 좀 더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람들인데 인공뼈를 가지고 수술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팔, 그다음에 사람 차, 차 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용 첨단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현대 기아에서 인수를 해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이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발달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 기아가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 무인 지상 차량 로봇이라든지를 만들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은 이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봇이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 시대가 곧 도래되기 때문에 이 먼저 앞서서 로봇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한다든지 로봇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위험을 처했을 때 사람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코봇을 같이 형성을 해서 일을 한다라든지 생산을 한다라든지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로봇들이 종종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해서 이 음식을 이동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 배달 로봇을 요즘에 많이 상용화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간단하게 이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께서 이 물건을 들고 옮기는 부분들을 로봇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편리성도 있고 또 안전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과로를 줄일 수 있는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 로봇이라든지 케어 로봇들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케어라든지 어린이 보육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로봇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나쯤은 그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이유는 저도 이제 조그만 거 하나 그 대화형 로봇을 저도 지금 하나 기획을 해서 이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기획을 저도 했어요. 하나 만들어서 저하고 그 제가 만든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하는 제 로봇을 스스로 성장시켜서 저하고 이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금 하나 기획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은 CBMC에도 제가 소개를 해서 선물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아주 저가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소프트뱅크가 출시한 로봇 페퍼가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인간과 행동과 표정이 지원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도 똑같이 만들어서 요즘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주목받던 스마트 케어 로봇은 방역 로봇이라든지 뭐 검체 채취하는 로봇, 배송 로봇, 푸드 로봇, 안내, 돌봄 로봇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케어 로봇으로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하나 이제 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들이라든지 이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의 나노 소재 이 그래피는 LG의 롤러볼 TV가 그 화면이 접혀서 다시 올라오는데도 깨끗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이 그래핑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자체도 이 삼성에서 접는 이 스마트폰 자체도 이 그래핀 기술인데 이 그래핀 기술은 나중에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느냐면 이 광고판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열 전도율과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전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이라는 벽은 나중에 건물의 많은 부분이 유리를
이 그래픽 기술을 대체할 것이고 광고판을 그래픽 기술을 대체할 것이고 학교의 칠판 모든 것들이 다 그래픽 기술로 대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도 그래픽 기술이 적용이 돼서 나무의 책상에 그래픽 기술이 도입이 돼서 자체에서 책상에서 이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책상 자체에서 이 그 스크린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이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패드, 아이패드 형태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픽 기술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래픽 기술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나무가 그래픽 기술로 대체되고 유리가 그래픽 기술로 대체되고 칠판이 대체되고 책상이 대체되고 컴퓨터가 대체되고 화면이 대체되고 광고판이 대체되고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 인건비라든지를 전략하는 것보다도 수동으로 생산하고 반자동으로 생산했던 부분을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이 600명이 투입되어서 만들었던 이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10명이 투입해서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센서 기술을 통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자동화, 지능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독일의 이제 아디다스에서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생산해서 인건비를 전략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고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형태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디다스의 가격은 저렴해지겠죠. 인건비가 그만큼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 경쟁에서 나이키를 이길 수가 있고 가격 경쟁에서 또는 품질 경쟁에서 다른 유사한 제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좀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서 AI 오브 띵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좌측은 지능 확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능 확장적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초연결성, 공간 확장. 그래서 왼쪽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 확장, 오른쪽은 사물 인터넷을 통한 공간 확장. 이것은 IT가 앞으로의 그 발전해 나가야 되는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그 회사에서 자체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가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각각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뭐 컴퓨터도 들 수 있고 시계 그 밴드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통신 기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은 우리는 엣지 컴퓨팅 또는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AI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을 가지고 IT가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적용 분야는 헬스케어, 홈케어, 자동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들도 한번 사물에 적용된 건가?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초연결 집단 지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점점 이 나아지는 즉 사물 인터넷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 대한 편리성을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 재난이라든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적인 이 대상, 피해 보상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가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내가 생각하면 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게 네 가지의 레이어가 있는데, 하나는 센서, 뭐 온도 센서, 진동 센서, 습도 센서, 이런 것들, 열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센서가 어떻게 컨트롤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AI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를 통해서 응용 서비스, 뭐 시각화를 통해서 또는 자동화를 통해서 또는 지능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받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 네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이 있습니다. 비콘이 하나의 이제 통신 수단, 블루투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콘이 이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그다음에 어떤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폰에 비콘을 거의 뭐 200개를 설치해서 서로의 위치를 또는 내가 현재 원무과에 접수한 이후부터의 이 안내를 돕는 이런 것들도 이제 비콘,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20년과 2021년에 화두가 되었던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됐던 몇 가지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웰리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웰리스는 웰빙과 행복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신체, 정신이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시계를 차기만 하면은 이 심박수라든지 심전도,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만든 이 시계가 향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 건강과 우리는 골든타임이 필요하죠. 심장이 멎는 그 순간 이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조치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기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윌로 스마트 유축기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시면은 많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이제 스마트 유축키를 통해서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스마트 유축키는 굉장히 편리한 착용감과 같이, 그다음에 우유를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이 압축을 조정을 해서 편리하게 우유팩에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체온을 비슷한 아기가 먹기 좋은 체온으로 유지해서 다시 아기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을 뛸 때도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가질 정도의 이러한 신체에 편리할 수 있는 부착용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한 번쯤은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스마트 유축기 한번 보면 이건 거의 영원하지 않나요? 이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면은 모두가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마트 칵테일 제조 머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칵테일 제조 머신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도수를 조정을 해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텐더가 임의로 막 만들어서 사람의 맛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인의 술 맛을 맞출 수 있는 이 스마트 칵테일 제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CBMC는 술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이 비즈니스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샤워기 목시인데, 이게 스마트 이 샤워기이면서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물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샤워를 하면서 음악을 실질적으로
음악의 소리가 샤워에 물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번 좀 사용해 볼 만 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욕기도 이 본인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게 만드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사물 인터넷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점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본에서 만든 반려 로봇인 러봇입니다. 이 로봇은 요즘에 이제 비대면 사회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혼자 어르신들이 집에 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화형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같이 이 부르는 사람의 위치를 구분할 수가 있고 부르면 오고 소리를 내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의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서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분유 제조기 이것은 우리가 이 분유 깡통에서 꺼내서 분유를 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자동으로 믹서가 돼서 적정한 온도를 맞춰서 바로 아기한테 분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노버 제품인데 이것은 이 쿠킹 머신이에요. 근데 이것은 온도에 맞춰서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최적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또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고령화 사회에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부분을 CCTV로 감시하는 것도 어렵고 불편한데 이 노비 스마트 램프는 이 어르신이 집에서 좀 지금까지 다른 행동을 취했을 때의 취한 행동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이건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서 119와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실과 각 방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램프를 CCTV가 아닌 램프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는 어린이나 또는 집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물 인터넷 활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고 이건 노을 정보 펫 펄스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든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지쳤을 때 행복, 불안, 분노, 슬픔, 여유 등 최대 5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울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은 개에 대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루게릭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터치를 하지 않는 액정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같은 터치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터치를 하지 않고 흔들림 그 다음에 시계를 낀 손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부분들도 하나의 이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이런 거 하나쯤은 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욕실 인테리어 기업에서 만든 건데 이것은 물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적정한 온도와 그 다음에 이 센서를 통해서 뭐 습도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욕조 주변에 안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빛을 만드는 데를 통해서 최적의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용 인공지능, 하나는 전용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알파고처럼 이 특정한 걸 학습을 통해서 바둑을 둔다라든지 체스를 한다라든지
어떤 것을 알아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전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고가 전용 인공지능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인공지능적인 용어로 하면 딥러닝 기술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바둑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구분하는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딥러닝이 많으면 머신러닝이 더 똑똑해지고 확장하고, 머신러닝 자체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똑똑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애 또는 학습을 시켜서 똑똑해지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추론, 기계학습, 언어주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딥러닝 기술,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학습지능과 그 다음에 단일지능, 복합지능으로 나눠요. 그래서 학습지능은 추론 및 기계학습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단일지능은 언어, 시각, 청각지능, 그리고 복합지능은 지능형 에이전트와 함께 우리가 좀 더 산업 현장에 투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복합지능들. 그래서 단일지능과 학습지능을 통해서 복합지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들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추론 및 기계학습 기술, 언어지능 기술, 시각지능 기술, 청각지능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의 3대 핵심 기술 요소가 있는데, 데이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 시각지능, 아니 컴퓨터 인프라, 시각지능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학습을 시키든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하든 구현해내는, 사람이 구현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의사결정 내고 판단을 내야 되는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이, 인공지능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스피커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은 클라우드 상태에서 또는 우리가 그 학습한다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 또는 우리가 전에를 얘기했던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게 되면 그 서버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고, 즉시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즉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 구현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IBM에서도 이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SKT나 KT나 또는 LG 유프로스에서 만드는, 또는 카카오에서 만든 이 인공지능 스피커도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클라우드 상태에서 이 각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스피커한테 얘기하고, 이 스피커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클라우드에 가서 내가 물었던 걸, 질문을 했던 것을 답을 찾아와서 다시 나한테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게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이것은 데이터를 스스로 조작할 수도 있고, 스스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서치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시간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하게 만들고,
ERP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작업을 처리한다 자동화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앞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이제 이 로보틱스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곧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하는데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활용하는 날이 며칠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최근 개발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2012년부터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보다 듣다 읽다를 통해서 학습한 부분이 2016년에 그 인지한 환경 속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 답을 찾아내는 학습 지능, 그 다음에 추론을 해내는 것, 학습된 지능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관점에서 인지된 환경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 이 행동은 스스로 행동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학습, 추론, 행동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AI 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세돌을 이긴 딥마인드가 지금은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환자의 급성 신장 손상 감지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선두적인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을 저는 한 30%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업이 어디냐라면 구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글은 인공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구글에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스스로도 이 AI 비서, 이 듀플렉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목소리라든지 또는 어떤 주문을 한다라든지 식당을 예약한다라든지도 지금 실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노트도 회의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전환해서 그 텍스트를 정리해서 회의 참석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화자간 5명이 회의를 하면 5명의 사람의 목소리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텍스트로 스피커 투 텍스트로 바꿔서 할 수 있고 텍스트를 또 스피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 투 스피커, 스피커 투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자연어 처리 시장인데 이게 점점점 이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콜센터 AI 상담원이 많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죠.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정말 가상 고객 상담원이 콜센터를 대체하고 있고 좀 그걸 대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자동차 보험 판매도 하고 생명보험 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에 있는 상담원들은 다른 이제 직업을 택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됐던 챗봇, 이 챗봇이 나중에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데 처음에 이루다가 잘못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챗봇은 소통의 즉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PC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루다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연령을 20세 여성으로 두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20세 여성을 두지 않았으면은 혐오 메시지라든지 개인정보 침해를 많이 하지 않았어서 굉장히 큰 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냐라는 안타까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비서 서비스 이 스웨덴의 퍼엣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의 형태인데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음성 기반의 이
지능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영어 발음도 잡아주고 또는 노래도 뭐 이 음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웨덴의 포엣 로보틱스도 많이 이제 활용화,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 하면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헨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기쁨, 슬픔, 호기심 막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표정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이 인공지능 형태로 만들었는데 로봇 소피아는 이 뚜껑, 머리에 뚜껑을 그대로 뒀다라고 해요. 만약에 뚜껑이 없으면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헨슨 로보틱스는 이 로보틱스의 이제 소피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비슷한 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동차도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시동을 걸고 운전 습관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차가 이 운전자의 습관에 맞춰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을 통해서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얼굴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든지는 점점점 시장의 활성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 가서 어떤 이 여권이라든지 다른 도구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얼굴을 보게 되면 안면에 뭐 얼굴 초점도 있고 눈썹이 있고 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합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면접관 인레어는 우리가 곧 닥칠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그 인레어가 면접자인데 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면접자의 얼굴과 근육, 목소리, 뇌파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라든지 취업자들이 달달달달 어떤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을 우리가 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재직자들과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본 면접자하고 비교를 해서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맞추는데 약 82% 정확도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곧 적용이 각각 기업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화가들, 딥드림, 넥스트, 렘브란트, 페인트봇 이것들은 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화가들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은 구글의 딥드림이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은 넥스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설가, 시인, 작곡가 그리고 니은 게이자의 신문 문학 공모전에서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 공모전 심사를 통과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의 인간 예술인 이하고 재창작하는 마젠다 프로젝트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샤오니 뭐 이런 책을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쥐크테크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이거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작곡을 실제로 테스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작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한번 이 멋진 음악을 하나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비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나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내가 필요한 것들 즉시 찾아낼 수가 있고 데이터의 접근성, 분석성, 그 다음에 이 인지 능력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어떤 밑에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는 것과 인공지능 기술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음성, 문자, 말로 해서 어떤 리포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글로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 가상 비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가치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도 실제로 캐피탈 AI인데 캐피탈 1에서 사용한 AI인데
이 가상 비서는 점점점 책상 옆에 스피커폰이라든지 이 노트북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인공지능 가상 비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100을 겁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 청산 2030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 분야에서 2020년과 2030년까지의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 정보 분석이라든지 자산 배분 이런 것들 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얘기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행동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동화시키는, 지능화시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음성 서비스 챗봇이라든지가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투자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AI를 통해서 투자 정보, 그다음에 어떤 브로커 역할, 매매 시점, 판매 시점, 뭐 이 매도 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투자 타이밍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산업 발전하는 부분이고, 제조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과 그다음에 설비의 어떤 자동화된 예측, 설비가 고장나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에서는 로봇이 좀 더 이 2020년부터 2024년, 2030년은 가면 갈수록 로봇과 협업 로봇이 발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상 시뮬레이션, 즉 이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메타버스 형태를 통해서 VR, AR, 그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미리 가서 또는 먼 거리에서 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미래의 2030년의 제조 관리와 설비 관리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이라는 가전 산업도 융합 가전이라든지 홈 오토메이션이 개인에 대한 편리,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원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편리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이 가족에 대한 윤택한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홈 가전 산업의 제품의 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홈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 지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냥 가스불은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을 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불이 그냥 켜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적으로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여기서 싱귤레리티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이 특이점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발휘한 순간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점 지능이 발전돼서 지금은 우리가 성능, 인공지능의 성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특정 목적으로 인간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으로 성능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기억 없이 규칙 조건에 반응하는 것들, 즉 딥러닝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누가 대적해도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하는 부분이 딥러닝 기술이고, 그 다음에 학습된 수준의 한정된 기억 보유를 통해서 어떤 인식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응용을 한다라든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능을 가진 다른 객체들을 이해하는 부분, 4세대 AI. 우리가 좀 더 두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AI가 다른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는 시대가 차세대 AI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래에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발휘한 순간이 도래가 된다라고 이 인공지능 굉장히 전문 학자들이라든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인지 능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특이점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발휘한 순간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